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네, 저는 오늘 좀 황당한 뉴스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고 있고 또 집무실에서의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살짝 그 언론에 공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뉴스가 나와서 그것부터 전해드릴 텐데 이 뉴스가 저로서는 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JD 벤스라는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이 오늘 그 과거에 트위터 X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 입고 온 그 옷이 나가도 너무 한참 나갔다. 며칠 전에 이제 척 슈머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 상원 그 원내 대표가 뭐 그 상원에서의 약간 그 의원들의 옷 규정을 까다로웠다가 그걸 좀 느슨하게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 페러먼 같은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의 경우 좀 긴 반바지 같은 거 많이 입고 다니는데 의원들이 의사당에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논의하러 들어갈 때도 그렇게 양복 자켓 입고 타이 매고 이런 것 아니고 편안한 차림으로도 올 수 있다. 다만 뭐 원하는 사람은 정장을 입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편안한 차림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느슨하게 했다고 공식적인 드레스 코드는 없습니다. 연방 상원에. 그러나 공식적이 아닌 그런 그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JD 벤스 상원 의원도 충분히 그걸 알고는 있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상원의 의사당에 입고 온 옷은 해도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 했는데 해도 너무했다 하는 옷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아마 거의 양복 입은 과거의 모습 약간 보이고 그 뒤로는 거의 군용복과 같은 군복도 입고 또 군용 셔츠도 있고 오늘은 이제 군복인 거죠. 저것은 단추 달려있는 그런 것을 입고 왔습니다. 티셔츠를 입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도 너무했다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선을 넘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의 연방 그 상원의원이 100명밖에 없는데 이 JD 벤스라는 초선 의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하게 오하이오주에서 본인이 이제 생활한 것도 불운했었고 또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도 나오고 해서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벤처 캐피털리스트이기도 하고 힐브리 엘러지라는 그런 그 오하이오주 아주 정말 시골 깡촌의 그 뭐 사람들 스토리 같은 것을 써서 너무 이게 주목을 받았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뭐 연방 상원 의원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벤처 캐피털리스트에다가 작가이기도 하고 어려운 시절 뭐 엄마 아빠가 유아 때 이혼을 해서 본인은 나중에 엄마가 세 번째 결혼한 남자의 아버지, 양아버지를 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좀 융통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편안한 옷, 저 셔츠가 편안하겠죠. 어떤 일상복을 입거나 대통령으로서 뽐을 내고 깨끗하게 뭐 얼굴을 수염을 단장을 하고 한 것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정도도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 그 연방 상원 의원의 트윗을 보고 저렇게 앞뒤가 꽉 막혔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모릅니다만 저렇게 그걸 이해를 못하나? 그게 상징이잖아요. 시그니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하는 것을 군용복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고 지금 저렇게 1년 넘게, 1년이 뭡니까? 1년 18개월, 2월 24일 지난해에 침공을 했으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똑같은 옷을 늘 입고 있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전쟁의 고통,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의 군통수권자가 다른 나라에 도와주십시오 하고 와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 늘 입고 있었던 군용복을 입었다고 그걸
우리 예의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쨌든 지금은 의복에 대한 규정이 느슨해졌는데 참 앞뒤가 막혔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지금 연방 상원에서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조금 편안하게 하고 나서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도요, 조 맨슨 같은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의원도 전으로 돌려야지 되겠어 하고 막 뭐 의원들 사이에서 무슨 뭐 이를테면 청원서, 서명 같은 것 받고 다니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존 페러먼이라는 이제 본인이 예전에는 늘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양복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병원에 들어가고 퇴원하고 하는 과정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다녀서 의사당 그 토론하고 투표할 때는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본인의 그 의견 같은 것을 손으로 올린다던가 내린다던가로 yes or no를 표현을 했었던 존 페러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 내가 다음 주에 정말 양복을 입겠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그리고 지금 연방의회도 이번 주에 또 다 집에 간다고 하거든요. 뭐 회의해서 예산안 같은 것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집으로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존 페러먼 같은 펜실베니아주의 역시 초선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아, 그래, 오케이. 우크라이나도 지원을 해야지 되고 지금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도 반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문을 닫지 않게 의논도 하고 한다면 내가 늘 편안한 반바지 입고 다녔는데 다음 주에 내가 정장 차림으로 출근을 하리다. 다음 주에 출근 안 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출근을 하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떤 한 기관에서 오랜 동안 이어왔었던 의복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연방 상원의 원내대표가 그 같은 의복 규정을 느슨하게 하는 건 이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어떠한 그 추세를 의사당에서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의원들이 뭐 46명이 100명 가운데서 우리가 정장을 제대로 입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도 그 규정도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긴 했습니다. 의원들은 맘대로 입어도 되고 캐주얼하게 손님이나 그것 때문에도 그랬겠네요. 손님이나 스태프들은 정장 차림을 해야지 된다. 의사당 그 홀 안에서.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손님이기 때문에 정장 옷을 입고 와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오늘 젤렌스키 이전까지는 손님은 그리고 당연히 정장을 입고 갈 테고 이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렇지. 그걸 생각을 해보지 않고 아니 왜 의원들은 편안하게 입어도 되고 스태프들은 다 비즈니스 복장을 하라고 하지? 그건 좀 못마땅하긴 했는데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젤렌스키까지 포함돼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야, 좀 다른 데다가 좀 신경을 쓰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와 그 보이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 집착 물론 중요하죠. 또 옷이 사람의 생각을 조금 어느 정도 만들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조금 황당해서 이 내용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하고 연방정부 문 안 닫는 그런 논의도 한다면 내가 이제 양복 입고 다음 주에 주말에 집에 갔다가 다음 주에 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주말에. 주말이라도 지금 날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예산안 통과시키는 이걸 주말에도 집에 가지 말고 의논을 하자 했었던 건데 이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집에 다 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존 페러맨이라는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은 다음 주에 저 양복 입고 출근할게요. 제발 좀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우리 우크라이나도 지원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 사람은 1000% 지지한다고 했고요. 공화당 의원들 29명은 추가 지원은 안 해야지 된다고 백악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백악관이 240억 달러 추가 지원안을 의회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도 연방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해서 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지 되는가?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연설을 하고 싶었는데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왜 시간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하고 거절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했는데요 뭘 또 이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공화당이 그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지금 꺼려한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 백악관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좀 전에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주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뒤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지원을 했고 다른 나라들 많이 지원을 한 나라는 돈으로 얼마나 썼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466억 달러 그리고 추가로 240억 달러를 더 요청을 해놨고,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쓴 나라가 독일입니다. 189억 달러, 120억 달러. 미국은 466억 달러, 그 다음이 영국 73억 달러, 노르웨이가 의외로 참 많이 썼습니다. 41억 달러, 덴마크 39억 달러, 폴란드 33억 달러, 네덜란드 22억 달러, 캐나다가 18억 달러, 스웨덴 16억, 핀란드 14억 달러. 그래서 미국이라는 한 국가가 466억 달러를 지원을 했는데, 제가 다른 나라 다 합쳐봤습니다. 독일,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많이 낸 순서거든요. 그 뒤에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하지만 작으니까 이렇게 크게 많이 낸 그런 국가들을 딱 합쳐보니까 450억 달러. 미국이 낸 466억 달러보다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서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인가 9 국가 다 낸 것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국에서 466억 달러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하면은요, 지금 2023년도 연방정부 예산으로 볼 때 연방재해청 있죠? FEMA에 배급되는 돈이 8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FEMA의 1년 예산이 800억 달러인데 미국이 지금까지 466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군사적인 지원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무기하고 장비에 관한 것, 인도주의적인 것까지 합치면 466억 달러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것도 800억 달러. FEMA의 1년 예산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맞먹을 정도. 그러니까 무기를 더 많이 지원한 거죠. 인도주의적인 차원보다는. 미국의 나사에 대한 1년 예산이 400억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350억 달러 넘고 360억 달러 정도가 되고, 관세국의 예산이 한 300억 달러, 해양경비대가 210억 달러, 교통안전국이 한 10억 달러, 그리고 이민관세국도 1년 지급되는 예산이 10억 달러 정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466억 달러가 무기, 나머지 한 800억 달러 가운데서 나머지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미국이 이제 이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지원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열심히 호소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으로서는 이게 참 우크라이나도 반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바이든에게 좋고 공화당에 나쁘다. 아니 무슨 이런 슬픈 사연이 다 있답니까? 자, 그렇게 지금 돼서 백악관에서 아직 회담은 끝나지 않았고요. 오늘 미국의 또 다른 탑 뉴스는 저는 아침에 보도해드리지 않은 레이티스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루퍼트 머덕이라는 92살의 세계에서 거의 미디어 가운데서는 가장 막강한 힘을 지닌 사람 몇 사람 가운데 속합니다.
호주, 영국, 미국의 수많은 미디어를 갖고 있는데 연예,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타블로이드, 신문 등등 돈 같은 것은 타블로이드에서 많이 벌겠지만 정말 이 루퍼트 머덕이 갖고 있는 것의 보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보물은 월스트리트저널과 팍스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회사를 둘로 나눴습니다. 2013년도에 팍스 코퍼레이션과 뉴스 코퍼레이션. 팍스 코퍼레이션은 팍스에 관한 모든 것, 뉴스 코퍼레이션은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 포스트 포함되어 있고 하는데 92세로 이제 나는 11월 달에 사임하고 마다들에게 그 경영권 회장직을 넘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계속 지금까지도 뉴스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 시민이지만 이 사람이 호주에서 태어나서 20대에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그 호주의 신문사 그걸 점점 키운 거죠. 어떻게 키웠는가?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뭐 좀 잘 안 되고 뭐 이러는 것 같은 거 싸게 사서 엄청 키우는 거죠. 돈은 막 타블로이드 더 선 같은 영국에 그래서 막 조사도 받고 돈도 물어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팍스는 아무튼 가짜뉴스의 온상지입니다. 오죽하면 7억 달러 이상을 도미니언 투표 기계에 물어주는 것을 허용을 했잖아요. 본인들이 다 알면서 루퍼트 머덕도 알면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트럼프가 이겼다는 것을 계속 방송하게 했잖아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돈 때문이라고. 그런 데가 팍스입니다. 팍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너무 잘 아셔야 되고요. 음모론 같은 거 엄청 퍼뜨려서 그래서 팍스에서는 저널리스트 그리고 정식으로 진실을 전하려고 하는 브로드캐스터보다는 어피니언 리더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죠. 뭐 연봉도 이만저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피니언 리더들이 훨씬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엄청난 부자이기도 하고 팍스는 199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CNN보다 훨씬 그 뒤에 만들었고 무슨 영화사다 뭐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고 이제 아들 라클란 머덕이 52세인데 이걸 맡는데요. 이 집도 정말 그 텔레비전 드라마로 보면 콩가루 집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정략적인 이런 모든 거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HBO의 드라마 석세션이 이 집 스토리 보면은 다 이 집 스토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떤 그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본인이 승계하기 위해서 막 그런 정보를 흘렸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일단은 맏아들이 이긴 겁니다. 라클란 머덕이 그리고 이제 딸도 있고 엘리자베스는 있는데 딸은 나는 이걸 승계하고 싶진 않아 하고 뭐 독립을 했고 그리고 제임스라는 둘째 아들이 원래는 그 팍스에 더 많이 개입을 했었는데 이 둘째 제임스 머덕은 팍스 자체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전하고 막 트럼프에 대한 엄청난 비호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같은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아들은 아주 아버지의 회사에서 본인이 일하고 있으면서도 마구 비판도 했고 결국은 나갔잖아요. 와이프와 나갔고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기후변화 같은 데다가 엄청 돈을 기부를 하거든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래서 팍스는 기후변화는 혹스야. 팍스가 혹스라고 팍스가 가짜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터커 칼슨 같은 사람.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나와서 일단은 맏아들 아버지와 정치적인 시각도 좀 비슷한 보수적인 이 아버지도 한때 트럼프와 아주 친했다가 지금은 좀 등을 돌리긴 했지만 그래서 그 맏아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석세션도 이제 시즌 2 이런 것이 나오는 것처럼 이 집안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워낙에 결혼을 많이 했어요. 4번 결혼해서 또 92세인데 또 결혼한다고 하고요. 5번째 3명의 여성에게 6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어린 자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라면서 맏형이 52살이니까 나중에는 서로 합쳐서 다른 자녀들끼리 3사람 자녀가 좀 친하다고 하거든요. 제임스하고 또 다른 좀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같이 이렇게 뭐 주식이라든가 아버지의 재산 같은 것은 비교적 좀 이렇게 좀 동등하게 분할이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형을 어떻게 쓰러뜨릴지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92세의 루퍼트 머덕은 정말로 가장 천박한 뉴욕 포스트부터 가장 뭐 우아한 듯 보이는
프로페셔널한 듯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면이 많고 하는 월스트리트저널까지를 소유한 루퍼트 머덕이 이제는 명예회장으로 남지만 본인의 생활은 똑같이 늘 신문도 읽고 텔레비전 뉴스도 보고 해서 그 같은 아이디어를 사람들과 공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나지 않은 스토리예요.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보고 있고, 또 미국의 언론사들이 많이 보죠. 팍스의 출연으로 인해서 CNN이 많이 가라앉았는데, 엄청나게 팍스와 비교 안 될 정도로 그랬는데, 이게 아무리 아버지와 비슷한 시각을 가졌다지만 리더십이 체인지 되는 거기 때문에 2024년도의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계 모든 언론들은 거의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 사주가 공영방송이 아니라면 사주가 원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념적으로 사주가 원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의 민간 회사니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지도자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때문에 어떤 사람을 미는 게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팍스가 정치 지형 같은 것을 바꾼다던가 정치에서의 담론을 좀 끄집어낸다던가 하는 것에는 으뜸이었습니다. 그 팍스의 회장이 지금 맏아들로 바뀐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미국에서 지금 오늘 그런 이슈고요. 그리고 의회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쳐야지 되겠네요. 오늘 이상하게 미국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인데도 금요일과 같은 목요일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이제 다 내일 집으로 간다고 하고 준비하고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에게 예산안에 합의해 주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본인이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미국의 신용도가 어떻게 되며 말도 못하게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회는 아주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해결책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일단 결정은 했고요. 내일 금요일 하루 남았고, 지금 모든 언론이 전부 젊었을 때 루퍼트 머덕이 이렇게 생겼었군요. 루퍼트 머덕이 사임한다. 70년 동안 언론계에서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것도 막 미국뿐이 아니라 호주, 영국, 미국이니까 이게 몇 대륙이에요. 그런 문제들 지금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이슈고요. 또 다른 새로 들어온 뉴스들이 있는가 제가 헤드라인 정도만이라도 좀 봐드릴게요. 여전합니다. 컨그레스가 이제 리브한다. 위크엔드에 셧다운에 대한 어떤 회의도 하지 못한 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아직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좀 이제 발표를 할 그럴 예정이라는 것.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저에게는 내일이 있으니까요. 금요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목요일, 한국은 이미 금요일이네요. 지내시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